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이야기 또 들으러 놀러 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울 중심가 42층 최고층 회장실에서 강태성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선 건 처음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높은 곳에 홀로 서 있는 한 남자의 고독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강태성은 고개만 살짝 저었어요. 20년 넘게 자신을 보좌해온 비서였지만 그조차도 강태성의 진짜 마음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더미들 사이로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봉투 위에는 강서윤님께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써내려간 편지였어요. 30년째 계속되어 온 습관이었죠. 매년 7월 15일 딸의 생일이면 반드시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보낸 적은 없었어요. 받을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편지지에는 딸에 대한 그리움과 사과의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아빠는 오늘도 너를 생각한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지, 이런 말들로 시작되는 편지였어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5살이던 서윤이가 집 앞 놀이터에서 사라진 그 오후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사업 확장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았죠. 그날도 서윤이가 아빠 같이 놀아요라고 졸랐지만 강태성은 나중에 놀아주마, 아빠가 지금 바빠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것이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경찰도 사설탐정도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서윤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유괴범들이 요구한 몸값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윤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강태성은 돈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돈으로도 가장 소중한 딸 하나를 되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강태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겉으로는 냉철한 경영자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성공할수록 더 공허했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외로웠죠. 사람들은 그를 차가운 사업가라고 불렀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자비한 결정도 서슴지 않는 냉혈한으로 통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딸을 잃은 아픔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어요.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에는 서윤이의 사진과 작은 목걸이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것들을 꺼내보며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사진 속 서윤이는 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강태성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항상 떨렸죠. 목걸이는 서윤이가 3살 생일 때 강태성이 직접 만들어 선물한 것이었어요. 작은 하트 모양의 서윤이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그 목걸이를 너무나 좋아해서 잠들 때도 벗지 않으려 했었죠. 유괴당한 그날도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놀이터에서 끊어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서윤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강태성은 이 목걸이를 보며 수없이 많은 밤을 울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모습 뒤에 숨겨진 한 아버지의 절망적인 사랑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강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너무나 작아 보였지만 정작 찾고 싶은 한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재산을 모두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혹시 서윤이에 대한 소식이 있을까 기대했지만 언제나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회장실 벽면에는 수많은 상장과 표창장이 걸려 있었어요. 경영인 대상, 올해의 CEO, 사회공헌 대상 등 화려한 업적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성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했어요. 딸 하나 지켜내지 못한 아버지에게 무슨 상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영예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죠. 회장님, 내일 주주총회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비서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성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현실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죠.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태성은 직접 본사 1층에 있는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비서가 모든 업무를 처리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직접 나서고 싶었어요. 자회사 임원들에게 보낼 중요한 서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답답한 마음에 회장실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30년째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을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층 로비를 걸으며 강태성은 자신의 회사를 새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깔끔하게 정리된 안내 데스크, 웅장한 대리석 기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우체국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창구 앞에 서서 기다리는데 젊은 여직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그 직원은 실습생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강서윤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강태성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순간적으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 딸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흔한 이름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왠지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어요. 그 젊은 여성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거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어딘지 익숙하게 들렸지만 강태성은 별 생각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톤과 말하는 방식에서 뭔가 데자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오래전 들어본 것 같은 친숙함이었습니다. 서류를 건네면서 강태성은 여직원의 손길을 유심히 봤어요. 글씨를 쓰는 모습이 묘하게 친숙했거든요. 펜을 잡는 방식, 글자를 쓸 때의 손목, 각도, 심지어 집중할 때 살짝 혀를 내미는 습관까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다른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다 처리됐습니다. 여직원이 봉투를 건네는데 그 순간 실수가 일어났어요. 옆에 있던 다른 봉투를 잘못 집어서 강태성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눈치챘을 텐데 그날은 어쩐지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강태성이 봉투를 받아들고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강서윤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확히 자신이 딸에게 지어준 한자 그대로였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마치 1000근짜리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뭐죠? 강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이름을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여직원이 당황하며 봉투를 다시 가져가려 했지만 강태성은 그 봉투를 놓지 않았어요. 마치 그 봉투가 자신과 딸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단서라도 되는 것처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 누가 보낸 거죠? 강태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여직원을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예요. 실습 과제로 본인 앞으로 편지를 써보라고 해서.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장이 왜 자신의 편지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강태성은 명찰을 다시 봤습니다. 강서윤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이름이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우연히 아주 일상적인 순간의 말이에요. 성함이 강서윤이시군요. 강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네, 그런데 서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 나이 많은 신사가 자신의 이름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훨씬 더 깊고 절실한 무언가였어요. 강태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혹시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운명적인 만남일까요? 그 순간 그의 가슴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강태성의 변화된 표정을 보며 조금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였던 이 남자가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이 아기가 아닌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오히려 뭔가 간절하고 애절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몇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강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접근하면 서윤이 경계할 것 같았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순간 강태성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예감을 받았어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기적이 마침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서윤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으면 우체국에서 만난 그 젊은 여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말투, 손짓,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강태성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잠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서윤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수집한 실종자 찾기 포스터, 경찰 수사 기록, 사설 탐정, 보고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앞에 서서 강태성은 혹시 놓친 단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강태성은 비서를 불렀어요. 우체국에서 실습 중인 강서윤이라는 직원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회장이 중요한 일을 부탁할 때는 질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인 신상 정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수집하세요. 절대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강태성이 덧붙였습니다. 급한 마음이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었어요. 며칠 후 비서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강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서윤 20살 출생 연월일을 보는 순간 강태성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서윤이가 태어난 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릴 때 보호소에서 자랐고
양부모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현재 혼자 생활하며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가 자란 보호소의 위치도 주목할 만했어요. 서윤이가 실종된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 연도였어요. 20년 전쯤 그 보호소에 들어온 기록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도 서윤이가 실종된 때와 맞아떨어졌습니다. 강태성의 가슴이 더욱 빨리 뛰었어요. 이런 우연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강태성은 곧바로 30년 전 유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미 은퇴한 그 형사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왜 갑자기 그 사건을? 형사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아주 조용히 말이에요. 강태성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새로운 정보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고에 보관된 오래된 사건 파일들을 다시 뒤져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요. 며칠 후 형사가 가져온 정보는 더욱 놀라웠어요. 당시 실종된 아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던 보호소 목록 중에 서윤이 자란 곳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겨진 것이었어요. 회장님, 당시 그 보호소에서는 신원 확인이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유괴나 학대 등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기억을 잃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강태성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 실망만 하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형사님, 혹시 당시 서윤이가 쓴 글씨나 그림 같은 것이 남아있나요? 강태성이 물었습니다.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잠깐만요. 형사가 파일을 뒤적이더니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것이 당시 서윤 양이 아버지께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실종되기 며칠 전에 쓴 것 같은데요. 강태성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설픈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비록 5살 아이의 서툰 필체였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태성은 다시 우체국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서윤에게 간단한 서류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실습생 평가를 위한 간단한 설문지인데 직접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핑계였지만 서윤은 의심 없이 응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필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서윤이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며 강태성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펜을 잡는 방식, 글자의 기울기, 심지어 점을 찍는 방법까지도 어린 시절 서윤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강태성은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서윤이가 5살 때 아빠에게 쓴 그 짧은 편지였어요. 비록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였지만 특별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두 필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본 강태성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글자 모양은 당연히 달랐지만 획을 긋는 습관이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특히 이응을 그릴 때의 시작점과 방향, 니은을 쓸 때의 각도가 아주 독특했는데 두 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윤이 쓴 한자였어요. 이 글자는 강태성이 직접 선택한 것으로 자신의 가문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한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글자인데 서윤이 자신의 이름에 이 글자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정확한 획순과 형태로 말이에요. 이제 확실해졌다. 강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바로 코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고 설령 정말 딸이라고 해도 서윤이 자신을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확신을 얻은 강태성은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 서윤이 놀라거나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어요. 30년 동안 떨어져 지낸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서윤이에게는 자신이 그저 회사 회장일 뿐이었고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주장한다면 믿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동안 강태성은 서윤의 일상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직접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비서를 통해 그녀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우체국 실습 외에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스스로 해결하며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강태성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힘들게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만약 자신이 더 일찍 찾았다면 서윤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서윤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서윤의 모습에서 어릴 적 그 밝고 씩씩했던 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5살 때도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울지 않고 일어나던 강한 아이였거든요. 그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추가 정보들도 강태성의 확신을 더욱 굳혔어요. 서윤이 다니는 대학교 성적표를 보니 경영학과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 전략과 리더십 과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마치 타고난 경영자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그 학생이 쓴 과제 리포트 중 일부를 구해왔습니다. 공개된 자료라서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어요. 강태성은 그 리포트를 읽어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깊이 있는 사고와 통찰력이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닌 섬김에서 나온다는 문장을 보고 강태성은 감동받았어요.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경영 철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혈육의 힘이란 이런 것일까요? 떨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강태성은 서윤에게 접근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서윤에게는 자신이 그저 회사 회장일 뿐이었거든요. 더구나 30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계속 지켜보기만 할 수도 없었어요. 서윤이 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서윤이 경계하거나 도망가 버릴 수도 있었어요. 결국 강태성은 서윤을 회장실로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체국 실습 관련해서 간단한 면담을 하자는 핑계를 댔어요. 물론 우체국 관리자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실습생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능력 있는 학생이라서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죠. 면담 전날 밤 강태성은 서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들을 꺼냈어요. 서윤이가 어릴 때 늘 목에 걸고 다니던 작은 목걸이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목걸이는 강태성이 직접 만들어준 것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디자인이었어요. 작은 하트 모양의 서윤이의 이니셜 S, Y가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아빠가 만든 사랑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속에는 5살 서윤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죠. 사진을 바라보며 강태성은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서윤이가 아빠 사랑해라고 말하며 목에 매달리던 모습, 함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야. 강태성은 사진 속 서윤이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밤이었어요. 혹시 서윤이 자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다른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만약 정말 서윤이라면 30년 만에 다시 아버지와 딸로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성은 일찍 출근해서 회장실을 정리했습니다. 서윤이 올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빨리 뛰었어요. 30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손도 떨렸습니다. 평생 수많은 중요한 회의와 협상을 해왔지만 이렇게 긴장된 적은 처음이었어요. 비서에게도 당분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요한 면담이니까 절대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강태성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 2시 정각 회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강서윤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태성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릴 때 아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던 그 목소리와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그 순간 강태성은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심지어 긴장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까지 어릴 적 서윤이와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딸의 모습은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앉아주세요. 강태성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엄청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회장실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벽면에 걸린 수많은 상장들을 보며 살짝 위축된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이런 호화로운 공간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강태성은 서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래라면 이 모든 것이 딸의 것이었을 텐데 지금은 낯선 공간에서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접근해야 서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습 생활은 어떤가요? 강태성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서윤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왜 회장이 자신 같은 실습생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적응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대학교에서는 무엇을 공부하고 있나요? 강태성이 이어서 물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서윤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경영학과입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서윤이 조금씩 긴장을 풀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꼭 성공한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강태성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혈육의 힘일까요? 자신과 같은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어떤 계기로 그런 꿈을 갖게 되었나요? 어릴 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서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왠지 모르게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가면서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혹시 가족이 있나요? 강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질문에 서윤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5살 때 사고로 잃었다고 들었어요. 그 후 양부모님께서 키워주셨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강태성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윤이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유괴당한 것인데
서윤은 그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윤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강태성이 책상 서랍을 열며 말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랍을 여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서윤이 그 목걸이를 본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었어요. 목걸이를 만지는 순간 뭔가 아련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이 목걸이 기억나세요? 강태성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딸이 그 목걸이를 다시 만지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서윤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릴 때 늘 만지작거리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여기에? 목걸이의 무게와 재질, 심지어 체인의 길이까지도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였던 것처럼요. 강태성은 이번에는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윤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아이는 저예요. 어떻게 회장님이 제 사진을? 사진 속 어린아이의 모습이 분명 자신이었는데 옆에 있는 남자는 지금의 강태성과 똑같았습니다. 서윤아, 강태성이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왠지 모르게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란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태성을 바라봤어요. 그럴 리가. 제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 남자에게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는지, 왜 목걸이가 그렇게 익숙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너는 5살 때 유괴됐단다. 30년 동안 아빠가 너를 찾고 있었어. 강태성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습니다. 매일매일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단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말 제 아버지세요? 목소리가 떨리며 작아졌습니다. 강태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이라는 권위도 나이의 체면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서윤도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아빠, 정말 아빠예요? 울음을 터뜨리며 강태성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에 안기는 순간 어릴 적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딸은 그렇게 3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회장실에는 오열하는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다시 만난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강태성은 딸을 꼭 안으며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게 해서. 강태성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서윤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혼자 살면서 항상 부모님이 그리웠는데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와 딸이었어요. 재회의 감동이 가라앉은 후 강태성과 서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조각들을 들려줬고 강태성은 딸을 찾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설명했어요. 회장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편지를 썼단다. 언젠가 너에게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강태성이 서랍에서 수십 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겨 있는 편지들은 모두 강서윤님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윤은 그 편지들을 보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가 저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떨리는 손으로 편지 중 하나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서윤아, 오늘은 내 15번째 생일이구나. 아빠는 오늘도 너를 그리워한다. 편지 내용을 읽을수록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너는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강태성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성공도, 돈도, 권력도 너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단다. 서윤은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의심했었는데 이렇게 자신을 그리워해준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빠, 저도 항상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힘들 때마다 가족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모두 메우기는 어려웠지만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서윤은 보호소에서의 생활, 양부모님과의 관계, 혼자 공부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강태성은 딸을 찾기 위해 했던 노력들과 사업을 키워온 과정을 설명했어요. 며칠 후 강태성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회사 임원진과 주요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사회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회장이 갑작스럽게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무슨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강태성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30년 전 실종된 제 딸을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앞으로 강서윤을 후계자로 키울 예정입니다. 강태성의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물론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쌓은 후에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회의실은 더욱 술렁거렸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거든요. 하지만 강태성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지만 서윤이가 회사의 정식 구성원이 될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서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아빠, 저는 아직 준비가... 회의가 끝난 후 강태성과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배워나가면 돼. 아빠가 도와줄게. 강태성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어. 대학에서의 성적도 우수하고 무엇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잖아.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갑자기 나타난 제가 후계자가 된다면 서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내가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아빠도 맨손에서 시작했단다.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강태성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대기업 회장의 극적인 가족재회 소식이 크게 보도됐어요. 강 회장, 30년 만에 실종된 딸과 재회, 후계자로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댓글창에는 감동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과연 능력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시각도 있었어요. 강태성과 서윤은 그날 처음으로 같은 차에 탔어요. 강태성의 본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윤이 말했어요. 아빠, 아직도 꿈 같아요.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이 맞나요? 그럼 우리 서윤이가 내 딸이지. 이제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강태성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운전기사도 백미러를 통해 감동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강태성은 서윤에게 그동안 그리워하며 간직해왔던 방을 보여줬어요. 3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서윤의 방이었습니다. 분홍색 벽지와 작은 책상, 인형들이 가득한 선반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아빠가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그대로 놔뒀단다. 강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소만 계속했을 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 서윤은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인형들과 장난감들을 보며 벅찬 감정에 휩싸였어요.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작은 곰인형을 안아보니 희미하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선물해준 인형이었던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집이야. 내가 원한다면 여기서 살아도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을 마련해 줄게. 강태성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빠와 함께 있고 싶거든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을 보며 강태성은 30년 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강태성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져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마침내 해소된 것 같았어요. 딸이 돌아온 집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빈 방들에도 생기가 돌았고 집 전체가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내일부터는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강서윤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차근차근 경영을 배워나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강태성의 세심한 지도 아래 점점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던 직원들이 서윤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오늘 회의는 어땠니? 저녁 식사를 하며 강태성이 물었어요. 이제는 매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넓은 식당 테이블에 둘만 앉아 있어도 전혀 썰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어요. 아빠가 이런 일을 해오셨구나 싶어요. 서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직원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흥미로워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신기하거든요. 강태성은 딸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서윤은 단순히 경영 기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배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때로는 강태성조차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아이들 말이에요. 강태성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자. 딸이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보니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다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보호소 출신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어요. 서윤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재단 설립 발표회에서 서윤은 직접 연설을 했어요. 저도 어린 시절 혼자 살아가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재단 첫 번째 후원 대상자는 18살 소년이었어요. 부모를 잃고 혼자 생활하며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서윤은 그 아이를 직접 만나 격려했어요. 저도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예요. 그 아이는 서윤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누나처럼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서윤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단 활동을 통해 서윤은 진정한 보람을 느꼈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강태성도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빠, 재단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아빠도 너를 잃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았단다. 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이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면 무의미하지.
회사에서도 서윤은 점점 인정받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장 딸이라서 특혜를 받는다는 시선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어요. 서윤 대리님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위계 질서가 너무 엄격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강태성도 딸의 영향으로 경영 스타일이 조금씩 변화했어요. 더욱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게 되었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서윤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아빠, 회사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회사 이름을? 강태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강태성 그룹에서 희망 그룹으로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평생 일궈온 기업이었지만 딸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개인의 영광보다는 모두의 희망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회사는 희망그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어요. 직원들도 새로운 사명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단순히 이윤 추구만이 아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나자는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 서윤은 이사직에 올랐습니다. 아직 젊지만 충분한 실력과 경험을 쌓았다고 인정받았어요. 재단 활동도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회공헌 사업이 되었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집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서윤이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에요. 아빠도 마찬가지야. 너를 다시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단다. 강태성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원에는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어요. 벚꽃나무 아래서 아버지와 딸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의 시간은 온전히 그들의 것이었어요. 아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서윤이 조금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강태성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성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로 서윤이와 재회한 지 3년이 되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 진정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것임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서윤이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따뜻해 보였어요.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는 삶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느꼈던 고독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가족의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성과 서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 그리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단순히 한 가족의 해피엔딩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